원수는 이때 보병과 기병을 합쳐 수만에 달하는 대병력을 일으키며 합의를 향해 북진하게 됩니다. 이게 197년 초에 있었던 여포와 원술의 합의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 당시에 여포의 군대는 병사는 3,000이고 기병은 40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대 1인 거야. 그래서 여포가 와 조졌는데? 진규를 불러내요. 진규를 불러내가지고 아니 당신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당연히 말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규가 여기서 바로 계책을 내놓습니다. 아 원술군의 명단을 봤는데요. 거기 양봉, 한섬 이 사람들 있거든요. 얘네들을 꼬드겨가지고 배반을 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양봉과 한섬 얘네들이 누구냐면은 지난번에 헌제 쟁탈전 때 언급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백파적이라는 도적무리고요. 이각곽사에 대항하면서 헌제를 호위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순이랑 호응해서 조조와도 대립을 벌였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6년 7월, 9월에 각각 박살이 나면서 원순에게 도망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포가 진규의 계책에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한때 황제를 모시던 분들이 어찌 가짜 황제와 함께하고 있느냐. 나 여포는 역적 동탁을 주멸했던 사람인데 나와 손을 잡고 또 다른 국적을 무찌르자.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고 함께 원술군의 물자를 노력할 권리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양봉과 한섬이 이에 혹해가서 받아들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명분도 그럴듯하고 실리도 그럴듯해서 받아들였다. 뭐 이런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명분에 움직인 건지 아니면 원술군의 물자를 노력할 권리라는 실리를 보고 배반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이들 후자의 마음이 동해서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표현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아무래도 그 출신이 도적들이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실리만 가지고 배반했던 게 아니라 앞에 명분도 그럴듯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 모두가 그럴듯해서 배반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를 보면 알겠지만 원술이 가짜 황제가 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았는지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도적들조차 아 저건 가짜 황제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 뒤에 기록을 보면은 여포가 진군하여 원술군의 대장 장운의 진영에 백보 바깥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자 양봉과 한섬이 약속한 대로 내응하여 동시에 이들을 공격하였고 여포는 전투 중에 원술군의 장수 10명을 참수하였고 살상되거나 물에 떨어져 죽은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도를 슬슬 봐야겠죠. 자 그래서 합의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수가 흐른단 말이에요. 주변으로 이렇게 회수도 흐르고 옆으로 이렇게 기수라는 강도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다 강이 흐르는 엄청난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원술군이 합의 앞에 강가에 지내쳤다가 여포군에 두들겨 맞고 수장을 당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기록을 보면은 여포군이 수륙병진하여 수륙병진하여 수춘을 향해 종리현까지 원술군을 추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춘은 여기인데 종리현은 어디냐면 이 수 위에 있는 글자 여기에요. 보면은 합의는 강북이란 말이에요. 회수를 기준으로 강북인데 종리현은 합의를 기준으로 강남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회수를 따라가지고 계속 원술군을 두드려 패면서 가다가 아예 회수 건너편까지 추격을 했다. 이런 기록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술군이 그야말로 그냥 개처럼 두들겨 맞았다. 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으니까 이게 수춘이 원술군의 본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술이 와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5,000명의 친위대를 이끌고 여포군을 추격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포는 이때 회수를 건너 물러간 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포는 원술군은 강 건너편에서 실컷 비웃은 뒤에 물러났으며 이때 여포가 원술에게 편지를 남겼다. 근데 이 편지를 보시면은 아니 내가 듣기로는 원술군께서 군대가 강성하고 무사와 맹장들이 많아서 서로 경쟁적으로 공을 다투려 하는 엄청난 강군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지금 회수 쪽에서 한번 거닐고 있는데 조카께서는 쥐새끼처럼 수춘에 숨어있고 그 부하들은 고개조차 내밀지 않더라. 그러면은 그 경쟁을 하고 있다는 무사랑 맹장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식의 거의 능욕 편지죠. 이런 편지를 남겨놓고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이고 원수라 이게 무슨 꼴이냐. 조조한테 2연패를 당하더니 여포한테마저 그야말로 먼지가 나게 털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자,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병력의 차가 10대 1이라고 했잖아요. 수만에 이르는 군대를 일으켰고 마지막 뭐 친위대 5,000명 일으켜가지고 여포를 추격하려 했다.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원술의 군대가
완전히 그냥 개박살 났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 좀 군대가 남아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때 원술이 아직 군사행동을 할 여유가 조금은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었어. 근데 이 마지막 기회로 여포를 공격해 들어가는 대신 무엇을 하느냐?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조조가 완성 때리면서 유표랑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원술은 이때 지금이다. 내가 앞에서 2번 졌지만 지금 뒤통수를 친다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조의 뒤통수를 후려가러 갑니다. 정말 꿈이 큰 사나이죠. 네, 원술. 자, 그렇게 돼서 이 종리에서 두드려 맞은 원술은 여포군이 물러가자 오히려 대담하게 당시 유표랑 조조 전투지가 어디예요?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예주로 강을 건너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진국이라고 돼 있어요. 진국은 뭐냐면은 그 최근에 삼국지 토탈워에서 되게 스타덤에 오르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 진왕 유총. 예, 진왕 유총이라는 사람이 삼국지 뭐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삼국지 토탈워에서 그 하나의 진영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놀다 야, 유총이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술은 조조의 뒤통수를 때리러 가다가 허창 근처까지 다다랐고 여기서 유총을 만나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후 많은 봉국, 제후들이 봉토를 지키지 못해야 됐다. 오직 진왕 유총만이 용감하고 노를 잘 쏘는 이로써 군사를 일으켜 황건적으로부터 봉토를 지켜냈고 휘하의 재상인 회계사람 낙중과 더불어 진국을 부강하게 지켜 그 무리가 10만에 달하였고 스스로를 보한 대장군으로 칭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총이라는 사람이 유장, 유표 이런 사람들처럼 본격적으로 뭐 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군벌급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집단으로 기능을 했을 거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아마 조조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원술이 예주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 진왕 유촉의 세력권을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기록이 참 이게 원술이 참 마탱이가 같다고 느껴지는 게 원술이 이때 얘네들한테 식량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를 하니까 자객을 보내 암살한 후에 진국을 강탈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유총이 그래도 나름 황족이고 되게 높은 사람인데 그냥 정식으로 공격해서 깨트린 것도 아니고 자객질했다 이런 거니까 이게 뭐 주변의 시선이고 뭐고 인심이고 뭐고 이제 신경 안 쓰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얼마나 마탱이가 같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짜 황제답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진국이 그냥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허창이 위협해지는 지경이 되니까 조조 입장에서 이건 당연한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예요. 그래서 조조는 유표와의 전선에서 바로 손을 뗀 다음에 야, 조홍 너 땜빵 해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그 칙령을 뿌려요. 대상은 누구? 여포, 진우, 손책 이런 사람들한테 원수를 토벌해라 라는 칙령을 내보내는 한편 양성 전투에서 한창 주카를 올리던 무금을 내세워서 이 원술에 대한 반격에 나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뒤통수를 찌르러 왔던 원술이 막상 조조가 이렇게 빠르게 반격에 나서니까 오히려 자기가 당황해가지고 부하들한테 전선을 맡기고 회수 너머로 도망쳤다라고 했어요. 이게 뭔 꼴이냐 원술아. 가뜩이나 원술군은 여포군한테 털려있는데 대장이 지금 혼비백산해가지고 회수 건너로 도망쳤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기록을 보면은 원술이 조조가 친히 온다는 것을 듣고 군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의 장수인 장운, 교유 등을 기양현에 남겼다. 기양현이 진국 바로 위에 있는 양하연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기양현으로 추측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주 사람 하기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주 양하연 출신인데 이때 원술이 하기를 불러서 기양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를 돕게 만들어라 라고 하였다. 이는 하기가 기양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양이 아마 양하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죠. 그래서 기양현, 양하연에서 교유, 장운 등이 조조군과 맞닥뜨리게 된다. 조조가 도착하여 교전을 벌인 뒤 교유를 참수하고 장운은 달아났다. 원술이 달아나 회수에 건너자 조조가 허도로 돌아왔고 원술의 군은 인심이 떠나고 배반이 들끓었으며 회수 일대의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려 서로를 잡아먹는 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술군이 조조군한테도 개털려가지고 그냥 마지막 미천까지 다 들어왔다. 완전히 패가망신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희에서는 이 과정에서 조조가
원술군을 공격하다가 살짝 시간이 끌려가지고 군량이 중간에 부족해져가지고 군량 총관을 내세워서 사기를 다시 올리는데 그의 목을 치워서 사용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군량 총관 이름은 왕후였는데 군량이 부족해지니까 이 사람을 목을 베어가지고 군사들한테 돌려보면서 이 사람이 군량을 뭐 삥땅 쳤다 그래가지고 목을 베었으니 군량이 없어도 너희들은 최대한 빠르게 원술군을 물리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들의 사기를 올렸다라고 되는데 이런 게 연의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정사에는 사실 그런 기록은 없고요. 나중에 진수가 쓴 거 말고 배송지가 달아놨던 주 중에 조만전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기록에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그 조만전의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조만전이라는 기록이 신빙성에 좀 의문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오나라에서 썼던 기록이기도 하고 조조가 연주를 먹었을 때 연주의 호족들 중에 누구는 어디서 죽고 누구는 어디서 죽고 누구는 어디서 죽었는데 얘네들이 다 조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들이 후한서에서 교차 검증이 안 돼요. 뭐 그런 식의 기록들이 많아가지고 이 조만전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량 총관을 처형했던 이야기가 저는 그 기록이 사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치통감이나 후한서 같은 데를 찾아봤는데 교차 검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이라고 믿고 싶으시면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배송지라는 사람도 엄연히 역사학자로서 이게 좀 그 가능성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실어놨을 거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자, 그래가지고 원술군은 어떤 결론을 내리자면 패가 망신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197년 말에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죽는 건 199년 그러니까 아직 죽는 데는 2년이 남았어요. 근데 이 뒤에 기록들을 보면은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기록들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여포가 멸망할 때 원술이 원군을 보냈는데 기병 1000명을 보냈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수만 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원군이라고 1000명 쥐어짜내서 보내고 앉아있으니 이게 참 그런 기록들도 있고 이후 자신의 부하인 뇌박과 진단에게 의탁하려고 하였는데 이들이 명령불복종을 선언하고 성문을 걸어닫았다. 원술군은 그들을 공성할 여력조차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대로 물러나다 했다. 이런 기록들 보면 진짜 그야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기록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진짜 생명 연장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황제 선언했던 사람이니까 2년은 가야지. 한편 서주 삼국지를 통해서 조조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소의 견제를 받으면서 서쪽으로는 유표, 동쪽으로는 원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인데 이런 위기에서 원술을 그냥 폴라당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완전히 기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와중에 권위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해서 다루기 껄끄러웠던 황족 유총 이 사람이 그냥 원술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제거돼 버리니까 조조 입장에서는 예주에 대한 영향력이 그냥 알아서 확대가 돼버린 거고 이것도 완전히 전화위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주의 많은 호족들이 조조에게 직접적으로 대규모 귀부를 해옵니다. 그래서 앞에도 언급되었던 하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주에서 알려진 유학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원술이 이 사람이 스카우트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하기가 그거를 철벽을 치면서 막아내다가 이때 조조에게 귀부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이외에도 영천 연암 일대 이름 있는 사대부 두습 조엄, 번흠 뭐 이 사람들은 행정 관료들이기 때문에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튼 당대 유능한 사대부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주 연암의 호족 이통 그리고 패국 초현의 호족 허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죠. 특히 허저는 조조군 안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은 사람 중 하나죠. 이런 사람들도 이 즈음 해가지고 원술과의 전쟁 앞뒤로 해가지고 조조군에 귀부를 해온 사람들이고 계속 조조군의 동량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조는 그야말로 예주의 영향력을 완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일생일대 라이벌 중 하나였던 원수를 완전히 리타이어 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유표 장수를 토벌하기 위해서 양성 전투까지 나갔는데 뭐 양성 전투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포위를 했다가 원수가 견제하려 하니까 다시 물러나야 했다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자 그런데 이 즈음에서 대신에 형남 사군 있죠. 형남 사군은 또 지도를 좀 아래로 내려 봐야겠네요. 자, 형남 사군은 어디냐면은 나중에 유비가 먹었던 그 형남 사군 장사, 무릉, 영릉, 계양 뭐 여기 얘네들이죠. 이쪽 일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즈음 해가지고 그게 장선의 반란이라는 건데 이 장선이라는 호족이 여기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때부터 유표를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후 약 2년 동안 유표가 얘네들이랑 싸우느라고 기세가 한풀 꺾여가지고 조조와의 전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조조 입장에서는 전투를 이기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되고 이거를 뭐 조조가 조장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198년에 조조는 그야말로 이 양면 전쟁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198년 중순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유를 찾았으니까 이제 나는 완벽하게 원소와의 대항을 위해서 서주의 둥지를 튼 늑대를 사냥하러 가겠다. 198년 중순에 바로 여포와의 서주 전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197년 중순에 있었던 제2차 서주 삼국지가 마무리됐고 이것은 바로 이듬해 198년 중순 여포의 멸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쯤에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조조가 원술 토벌에 칙령을 뿌렸다라고 했잖아요. 그 칙령을 뿌렸던 대상이 누구예요? 여포, 진우, 손책이었죠. 여포는 누구야? 뭐 여포는 당연히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진우는 누구야? 원술 밑에서 양주 자살을 지냈다가 배반하고 서주로 왔던 사람. 그러니까 이 일대에서는 좀 대원술 진영의 거물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들의 반열에 손책이 올라가 있다. 이게 좀 특이할 만한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이때쯤 손책이 그 강남에서 가장 알아주는 세력으로 성장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손책이 원술로부터 독립된 시기가 195년 중순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197년 중순에 여포와 진우의 반열에 손책이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단 2년 만에 손책이 강남에서 가장 알아주는 실력자로 성장을 한 겁니다. 이거 2년 만에 대체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된 거냐? 이것도 되게 알아봐야 될 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아봐야겠기 때문에 여포 토벌전은 좀 또 잠시 미뤄두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손책의 2년 195년부터 197년까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강남의 실력자가 됐는지 손책의 강남 정벌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